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전주 MBC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진 마을 이장 비리 의혹에 이어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협동조합장 선거 잡음, 고물가에 무너지는 착한 가격 없애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전주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향과 과제 다뤄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12월 저희 이슈 체크에서 한 차례 다뤘었는데요. 남원의 마을 한 이장이 마을 공동 창고를 자신의 명의 앞으로 돌려놓은 사건, 전주 MBC의 이 보도가 나가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인터넷상에서 100만에 이르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볼까요? 네. 이 사건은 남원시 한 마을의 이장 부부가 20년 동안 서로 부부끼리 돌아가면서 마을 이장을 하면서 마을 창고 건물을 이장 부부의 개인 사업장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마을 회관이 들어선 땅에는 이장 가족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앞으로 명의를 바꿔서 마을 주민들의 이제 분노를 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네. 그 당시 비단 이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또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고요. 전주 MBC의 보도가 나온 이후에 저희 회사 쪽에 유사한 마을 이장의 비리 의혹에 관한 제보가 쇄도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장수의 한 마을 사례인데요. 네. 이 마을에서는 마을 공동 소유의 논을 마을 이장이 주민 동의 없이 매각해버렸다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장수군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이장이 마을 공동 소유의 논을 동의 없이 매각했는데 이 논을 이장의 아들이 매수했음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장은 마을 주민들의 도장과 통장까지 갖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장이 공동 재산을 자식에게 빼돌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경위를 살펴보면 이 마을은 3년 전 장수군으로부터 9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마을 회관을 지었는데요. 이때 이장이 말하기를 주민들도 3천만 원의 자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농어촌 공사에 마을 공용론 900평을 팔았고 이걸 이장 아들이 되샀다는 것을 뒤늦게 밝힌 것입니다. 네. 마을 회관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공사비 3천만 원을 착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을 공용론을 3천만 원에 판매했는데 이 3천만 원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그 이장은 공동 재산의 판매 대금은 마을 회관 공사에 투입을 했고 아들 역시 자신의 돈으로 이 논을 산 것이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은 과연 이 돈이 마을 회관에 짓는 데 사용되었을지 아니면 이장이 이 돈을 착복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지금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장을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 마을 이장이 공동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또 공사비를 착복했다. 당연히 처벌이 뒤따르겠죠. 예. 사실로 드러난다면. 맞습니다. 이 논은 마을 주민 3명이 공동 명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논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이장이 마을 주민들의 이 도장과 인감 같은 것들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 모르게 이 도장까지도 날인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는 이제 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에 좀 해당할 수 있고요. 특히 마을 공동의 재산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배임이나 횡령죄로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농촌 마을에 고령자들이 많고 또 마을 이장이 주민들의 도장이나 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네. 유사한 사례가 또 일어날 수 있겠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저희가 지난 남원 사건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번 이런 마을 이장의 그런 비리에 관해서 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마을의 재산을
자신이나 가족 등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마을 총회록이 필수로 필요한데 이게 마을 주민들이 좀 관심이 저조한 경우가 많다 보니 위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공무원들은 위조된 총회록 문서만을 확인하고 등기 이전을 승인해주고요. 이 사건의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등기를 좀 이전하기 전에 총회록을 보고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등기 이전에 찬성을 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무원분들께서 좀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다음 달 8일이죠.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물론 전북에서도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로 수사 중인 사례가 지금 적지 않습니까? 네. 그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벌써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선거 때마다 이렇게 선거판을 흐리거나 선거 후에도 갖가지 갈등을 양성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번에도 벌써 예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전북 경찰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 향응 제공 5건, 사전 선거 운동 4건 등 9건의 불법 선거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 경찰청은 주요 선거 사무 일정에 맞춰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경찰 관서에 24시간 선거 수사 상황실을 구축하고 모든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방침을 좀 밝혀놨습니다. 네, 조합장 선거가 매번 이렇게 혼탁 양상을 빚고 있는데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하죠. 네, 일단 조합장에 당선되면 조합장은 수억 원의 연봉을 좀 받을 수 있고요. 지역 내에서도 정치인과 같은 유력 인사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조합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지역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별도 법인이라 직접 통제를 받지 않고 조합원 투표로 선출되는 조합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지만 이 감시와 견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한 지역 농협에서는 이자를 제때 안 내 신용 등급이 떨어진 사람에게 오히려 금리를 낮춰 대출해주고 이를 지적한 직원에게는 엉뚱한 부서로 발령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 농협에서는 신축 공사비 3억 원을 빼돌리고 이 고객들의 예금 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좀 이런 허술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 그 조합장들의 좀 어떤 비리들이 좀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막강한 조합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또 홍어와 곶감 선거라는 그런 비유의 말이 나돌고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3억을 쓰면 당선되고 2억을 쓰면 떨어진다는 3당 1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선거 운동이 과열되면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금품과 향응 제공, 상대 후보 비방 이런 불법 선거 운동이 좀 있는데요. 좀 예를 좀 들어보자면 최근 도내 조합장 출마 예정인자의 측근들이 홍어를 대규모로 구입해서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좀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이른바 홍어 뇌물 수사 사건이라고 지금 하는데요. 이들로부터 홍어를 받은 김제의 한 조합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자신이 받은 홍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제 밝혀졌는데요. 이 조합원 수가 2,000명이 넘는 데다가 이 홍어의 가격이 약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는 것을 밝혀져서 이 총 뇌물 구입액이 수억 원에 좀 이를 것이라 여겨지고 있고요. 또 이번 홍어 사건 말고도 조합장 후보자가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곶감을 제공하거나 제주도 여행을 지원해준다거나 하는 혐의들 또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궁금한 게 홍어를 제공받은 조합원이 선관위에 자수를 했다, 또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처벌이 경감됩니까? 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금전 물품이나 그 밖에 이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이 제공받은 금액의 이제 10배에서 50배 가량의 이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다만 제공받은 금액이나 이제 물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분께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번 선관위에서는 불법 선거운동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착한 가격업소가 폐업이나 휴업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한 가격업소 어떤 업소들이고 얼마나 지금 분포해 있습니까? 네. 그 착한 가격업소란 2011년 행정안전부가 지역 물가 안정 그리고 물가 인상 억제 등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이 착한 가격 업소는 인건비, 재료비 등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가 절감 등의 이제 경영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서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이제 물건이나 음식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면은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우리 전주시에서도 외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이런 식으로 해서 약 40개 정도의 업체가 있고요. 그 중에는 이제 음식점이 30곳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자재나 원재료 값이 크게 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근 2, 3년 동안 안 오르는 원자재가 없었다는 것을 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난방비 폭탄을 좀 맞아서 이제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또 영업에 필요한 전기세나 인건비뿐만 아니라 음식점, 미용실, 목욕탕 등에는 이런 수도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더욱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시간 단축이 돼서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들에게는 악재란 악재는 다 겹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착한 가격 업소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 게 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지원이나 혜택을 줬는데 왜 이렇게 크게 유용하지 않다고 봅니까? 네, 이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지자체마다 지원책은 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지자체에서는 대출 금리를 감면해주기도 하고, 쓰레기 봉투를 이제 지원해준다거나 아니면 상하수도 공공요금을 감면해주거나 SNS 온라인 홍보를 해주거나 이렇게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는데요. 네, 다만 전주시는 착한 업소라는 이제 간판을 설치해주고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혜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혜택이 좀 부족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같은 어려운 시기에 착한 가격 업소에 지원을 끄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고집스럽게 착한 가격을 유지해온 자영업자들에게는 지원이 뒤따라야 될 텐데, 네. 자 어떻습니까? 네, 갈수록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물가 속에서 착한 가격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좀 쉽지만은 않은 결정인 것 같고요. 이제 시민들이 좀 착한 업소에서 따뜻한 한 끼의 식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업소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쓰레기 봉투 같은 이런 소모품 지원하는 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공요금, 수도세나 전기세 등을 좀 지원하는 식으로 좀 바꾸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만약에 대출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럴 때는 금리적인 좀 혜택을 줘야 된다는 지적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단기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예산을 좀 장기적으로 편성을 해서 혹시 도에서 지원이 끊기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함께 소비자들도 기왕이면 착한 가격 업소를 많이 좀 이용하면 좋겠고요. 그래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지난해 12월 하순 철거 착공식이 열렸지만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개발 방향, 초과 이익 환수 문제 등을 짚어봅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입니다. 이명현 전라북도의회 의원, 천상덕 전주경제정의실천연합 대표,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년 넘게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이죠.
옛 대한방직 전주 공장 부지 개발 사업 그동안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홍 교수님 좀 요약해서 네. 말씀을 해주시죠. 예. 대한방직 전주공장이 1975년에 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 들어서 섬유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고 대거 이제 중국 등 외국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이제 그 비수기를 맞게 됐는데요. 1993년에 전주시에서 신전주 개발 사업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1999년에는 대한방직 전체 12만 평 부지 중에 약 절반에 해당하는 부지를 강제 수용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땅이 약 6만여 평, 7만여 평 정도 가까이 되는 그 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치되어 오다가 2010년도에 김한주 지사 시절에 신시가지, 서부 신시가지가 완성되면서 이때 대한방직 공장에 대한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했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에 주 자광이 대한방직 하고 전주공장 부지 약 7만여 평 가까이 되는 부지를 1,98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방직 부지가 자광에게 매각이 됐고요. 민선 8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전주시장과 전라북도 지사가 전북경제 대도약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 이익과 관련한 부분들 정확한 용어는 뭐 계획 이익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여하튼 대한방직 공장 부지를 개발해서 도와 시의 경제 활성화에 어떤 그 원동력으로 좀 삼아야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들도 있는데요. 대강의 진행 과정은 그렇습니다. 네, 이명현 의원님 물론 대한방직 옛 터가 사유지이지만은 중요한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시민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활용할지 그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대한방직 옛날 그 부지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 보니 주변의 환경과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돼야 될지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죠. 그래서 지난 20년 5월부터 21년 2월까지인가요? 우리 전주시에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의견을 모았는데 그 의견을 전주시에서 그런 제안을 하고 의견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좀 수렴해서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신 것 같고요. 또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어떤 단일화된 그러니까 하나의 용도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거시설 또 상업시설 또 녹지나 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설로 조성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이나 공공용지가 녹지가 얼마 정도 각각에 배분돼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의원께서 활동하고 있는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전라북도 차원의 또 인허가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달에 개발 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오갔을 텐데요. 네. 일단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가장 컸던 것 같다는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 1월 11일 날 저희 도의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가장 첫째로 지난 20년 동안 대한방직 부지에 관련된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한 그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 또 법률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요. 또 이처럼 우리 대한방직 부지 개발처럼 타 시도에서 이렇게 개발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확실하게 세우지 않으면은 또 아주 그냥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중점적으로 마지막에 결론 지어진 것은 어떤 개발자에게 과도하게 이익이 주어지기보다는 우리 공공성을 최대한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발시키는 게 가장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전 대표님, 지난해 12월 21일 대한방직 부지에서는 철거 착공식과 함께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곧 개발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거기 대한방직 자리에서 그 철거만 단순하게 진행하는 그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제 그 도시의 그 개발을 한다는 것은 인허가 절차, 행정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는 행정 절차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먼저 이거부터 보셔야 되고 그 사유지에 대한 재산, 건축물에 대한 단순하게 철거를 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이제 정치권과 또 유관기관장들이 모여서 그 행사를 했다는 것이 조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더 있겠죠. 왜 그러냐면 건축물 관리를 거기에 해체를 하려면은 행정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먼저 성면 조사를부터 해야 되고 또 성면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보고서를 또 신청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그 감리자 지정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해체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유재산에 대한 철거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 어떠한 용도에 대한 사용 용도 개발 계획이 그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그거를 좀 먼저 짚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원님, 그런데 철거 작업 도중에 또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허가 위반을 했는지 여부와 함께 또 논란을 더 키우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에 관해서는 우리 관할구청이 완성구청이거든요. 그런데 완성구청에서 착공 신고 전에 우리 건축물 소유주의 해체 동의서와 양서류 보호 및 서식 이주 계획에 의한 서식지 확인 그리고 처리 계획 제출이라는 조건을 이행하도록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이행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 해체 작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아지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락 방지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서둘러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근로자의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좀 더 크게 부추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 교수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좀 무리하게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면은 많은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분들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외에 다른 논란들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게 이 용도 공업 용지로 현재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를 상업 용지로 바꿨을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이익에 대한 이제 논쟁이 되겠죠. 실제 2010년도께만 하더라도 이 대한방직 부지가 평당 약 한 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주변의 상업 용지의 단가가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했고요. 2017년도, 18년도께는 거의 4배가 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정도 되고 아마 이제 최근에 평당 단가는 더 올랐겠죠. 따라서 이렇게 개발을 했을 경우에 최소한 4배에서 땅만 봤을 때 시설과 다른 시설을 빼고 토지만 봤을 때 4배에서 6배, 7배까지 엄청난 개발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민간 기업에게 오로지 돌아갈 이익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시와 더 나아가서 전라북도의 공공재 개념에서 접근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쉐어링, 공유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데 이것과 둘러싸서 지금
공업용지 용도를 도시계획 변경 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가지고 상업용지로 해줄 경우 이게 지금 토지를 인수한 주 자광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시비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특혜, 용도 변경에 대한 특혜 의혹, 또 시비는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뭐 세미나라든지 뭐 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우리 이 의원께서는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에 관련해서는 어떤 특정한 제한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특혜 시비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원칙 없이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될 것이고 오히려 또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혜 시비가 왜 이루어질까 이제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요. 현재 우리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회사의 자본금이 극히 적은 금액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또 부채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점들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때는 좀 더 투명하게 그런 개발하겠다는 회사가 어떤 기업의 뭐 자산이나 아니면 방향이나 이런 것을 좀 공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까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견을 냈으면은 그에 대한 입장도 좀 밝혔으면 좋겠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했을 때 좀 더 신뢰를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홍 교수님, 지난 2021년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해서 뭐 1년간 활동을 네. 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향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뭐 논의를 했을 텐데 네. 뭐 1년간이면 장기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뭐 결론을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냈죠. 했고 네. 개발안 또 권고안을 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전주시에 있는 시민들을 무작위로 해서 약 1,0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고요. 그중에 한 120여 명 정도를 최종 선발했는데 실제 참여한 인원은 한 99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2020년 5월부터 시민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시작해서 한 서너 번의 워크샵 또 각 개발 시나리오별 대안 회의, 수기 회의 이런 것들을 가졌고 2021년 2월 24일, 2월 25일께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결정된 권고안을 전주시에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첫 번째 안이 지식 기반 중심의 개발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 안이었고요. 두 번째 안은 상업시설 중심의 개발을 하자. 세 번째 안은 공원 중심 등 공공시설 중심의 개발을 하자. 이런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두 번째인 상업시설 중심의 개발을 하자가 가장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최종적으로 채택이 됐는데 아마 이것의 의미는 그동안 전라북도 전주시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민들에게는 결국 민생,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이 가장 개발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그 인지적인 그 키워드가 아니었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이제 이 권고안을 가지고 권고안의 뭐 핵심적인 내용은 토지의 경우에 전체 계획 이득의 40%를 환수하는 형태로 권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기타 주변 상권에 대한 보호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대안들도 요청을 했고요. 다만 이게 개발이 되려면 아까 이제 우리 천 대표님이나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시관리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용도 변경, 토지의 용도 변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현재는 공업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업용지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상업용지 변경에 있어서 키를 쥐고 있는 게 전주시, 더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 2035년까지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이제 승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특혜와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들이 생길 것으로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된 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주시와 전라북도 그리고 우리 시민 모두의 과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우리 이명현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경기 침체 속에 또 건설 경기 난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개발업체가 이런 자금 조달, PF 대출을 많이 이제 개발업체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좀 우려도 나오는데 홍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IMF 이전에는 지금의 종합건설사라고 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실제 이 개발의 기획부터 자금 조달, 분양, 시공 이런 것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공과 시행이라는 이 단계가 분리가 되면서 소위 디벨로퍼라고 하는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를 하는 개발사들이 많이들 생기게 됩니다. 이 대환방직 옛 부지를 인수한 회사도 이 PF 사업을 하는 소위 디벨로퍼, 개발 회사입니다. 관계사들을 비롯해서 봤을 때 아까 이 의원 말씀하셨듯이 자본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이 된다 할지라도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자금을 과연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실제 이 회사가 1980억 원을 주고 지난 2017년 10월 계약을 맺어서 이 토지를 인수할 때 계약금을 자기 자본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롯데건설에게 198억을 대출받아서 냈던 거였고요. 나머지 잔금 90%도 하나자산신탁이라는 곳을 통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거로 이 대한방직 토지가 소유주가 주자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토지 등기부상의 소유주를 보면은 이 하나자산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자광이 하나자산신탁한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 인수자금을 지불한 것이죠. 그만큼 이 재정적인 여건이 탄탄하지 못한 디벨로퍼들의 특성상 과연 이 수년이 걸리고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이 사업이 제대로 원만하게 굴러갈 수가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개발과 관련한 우려사항입니다. 네, 우리 전 대표님도 이제 도시공학 분야에도 전문가신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먼저 그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2023년도에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전국이 지금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거든요. 도시가 지금 전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약 한 50년간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발전 방향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제 도시혁신구역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개선해서 그 신도시, 과거의 일기 신도시, 그러면 이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청 소재지 이쪽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그 혁신구역으로 중앙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다면 그에 대해서 이제 융복합 개발로 다양한 컨텐츠를 넣어서 개발할 수 있는 구도로 이렇게 마련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전주시 행정도 지금 현재 그 검토하고 있는 국토계획 이용이라는 법률에만 접근하지 말고 빨리 그 빠른 템포로 해서 국토교통부의 그 제도 개선돼 있는 내용을 검증해서 방향을 좀 설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요. 사실 이 대한방직 자리는 좀 우리 전라북도 도나 시에서 너무 많은 강가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 도에서도 충분한 그 토지 매입을 해서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이렇게 그 개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건데 민간이 그걸 매입을 해서 민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모든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대장동의 사건을 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장기적 절차에게 방향이 가지 않겠는가 이런 게 염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또 개발 사업의 핵심이 뭐 153층 높이의 타워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천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타워 건설 어떻게 가능할지 또 어떤 저는, 과연 이 그 대한방직 자리에 153층에
타워가 필요한가? 그거는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타워 하게 되면 이제 서울에 있는 남산 타워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듯이 꼭 우리가 그 자리에 입지가 거기여야 되느냐. 자본만 열악하다고 한다면 완산칠봉에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종합운동자리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월드컵 경기장 옆에도 할 수가 있거든요. 타워는. 근데 그곳에다가 그 교통 병목 현상이 심한 곳에 타워가 필요한가?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타워의 뭐 입지적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네. 이 의원님 뭐 아직까지 뭐 뚜렷한 개발 방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과 또 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또 중첩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건 뭐 조정해야 된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뭐 밑그림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런 개발 사업이 이중으로 했을 때 그 낭비적 요인도 많이 있고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발표된 시설이 어떤 거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뭐 전시 컨벤션 센터, 그리고 백화점, 뭐 쇼핑몰 이런 것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특별하게 이런 부분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단은 종합경기장 개발 주체나 우리 대한방직 부지 개발 주체가 이런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그걸 알면서 똑같이 같은 시설을 같이 동시에 설치를 한다고 봤을 때는 서로가 힘든 거거든요. 개발 이후에 바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부분을 당사자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 큽니다. 결국에는 이익 환수 문제 뭐 이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2021년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는 개발 이익 환수 비율을 40%로 권고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전주시나 또 개발업체의 명확한 입장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제 정확한 용어가 계획 이익 환수 비율 40%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도 들은 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 일반적으로 저희도 언론 매체 아니면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타 도시들이 이렇게 개발을 진행했을 때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을 실시할 때 업무 지침상에 공공기여율이라는 것을 적용을 합니다. 업무 지침표를 만들고 공공기여율표를 만들고 그 표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죠. 적용시키고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공업지역에서 주거시설로 또 공업지역에서 상업시설로 굉장히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 대지의 그 뭐라고 그럽니까? 부동산 가격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는데 계획이득 환수 비율 40% 이건 절대 저는 무리하지 않다 요구하는 게.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 이득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건 또 토지에만 관한 것이고요. 또 토지 위에다 이제 시설을 세우고 또 뭐 녹지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개발과 관련한 이익 환수의 여지는 많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는 시민과 도민들은 이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기대,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 또 세법적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떡 받아먹을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격이어서 이 개발 주체인 주 자광이 과연 어떠한 로드맵과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구체적인 컨텐츠를 제시할 거냐. 이거 지금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건 그야말로 권고안이거든요. 전주시가 일단 그 부분을 이제 수령을 하긴 했지만 전주시조차도 아직 자광과 개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의 논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먼저 개발업자가, 개발회사가 먼저 이 개발과 관련한 마스터 플랜, 또 로드맵, 자금 동원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시와 또 도와 관련 관계 행정기관과 먼저 협의하고
그 컨센서스를 찾아가는 것이 일단 일차적인 행위가 돼야 할 텐데 답답하고 문제인 것은 그런 행위가 지금 없다라는 데서 오는 그러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 억측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이렇게 공전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개발 업체의 제안에 이어서 행정에서도 확실한 환수 절차라든지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특혜 시비를 예. 없앨 수 있을 텐데 예. 자, 행정의 역할은 또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셨고 또 전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이제 사전 지침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계획 이득 환수, 그다음에 기부 체납 문제, 기타 여러 공공 기여 방식을 적용을 합니다. 아까 이제 공공 기여율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문제는 토지에 대한 이익,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이익, 그다음에 현금 창출에 대한 이익. 즉 사업을 했으면 아까 땅만 하더라도 과거 10여 년 전에 비해서 거의 4배에서 6, 7배가 올랐는데 그 부동산 가격 인상만 해도 얼마나 많은 현금이 창출되고 이익으로 환수되겠습니까? 거기에다 또 상업시설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하게 되면 굉장한 이익이 나오겠죠. 이런 토지와 시설과 현금 창출에 대한 각종 이익을 어떻게 다양하게 개발 주체와 또 그리고 공공행정기관이 서로 협상을 해서 이거를 민간 기업의 수익으로 또 한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원으로 충당할 것인가 이런 타협점을 지금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천 대표님. 기존 상권과 유사한 업종 좀 제한을 해야 되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그건 당위론적인 얘기인데 그 밖에 또 우려되는 상황.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뭐 개발 미래에는 일단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소멸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오히려 디지털 백화점 그런 인터넷 쇼핑몰에 이제 집중화돼 나갈 거고요. AI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권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봅니다. 먼저 이제 우리 주변 상권에 계신 분들한테 그만한 그 기회를 드리면 되는 거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서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방직의 그 자리에는 우리가 기존 지금 시행자가 컨텐츠 자체가 아파트 3,000세대를 이렇게 해서 수익금으로 다른 이제 용도의 개발을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부정적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생산성 유발이 안 돼요. 거기에서. 그럼 오히려 우리가 좀 들여다볼 게 구로 디지털 센터를 많은 그쪽에 반대했었는데 구로 디지털 센터로 해서 그게 구가 전환되는 시대적인 앞서가는 그런 걸 됐거든요. 그러듯이 우리 대한방직 자리도 그러한 컨텐츠로 가야 되고 지금 아마 이제 또 미래에는 전주시도 조금 있으면 이제 전주시 개발공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는 이제 전북 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동 시행을 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간의 모든 것을 다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 도민의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공공개발 쪽으로 같이 공동개발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어우러져서 좀 가서 진행을 해야만이 아마 이런 문제, 상권 문제라든가 또 개발 이익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렇게 같이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향과 또 예상되는 문제점 또 우려되는 점에서 토론을 해왔는데 이제 토론을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패널들께서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강조하실 부분 짧게 해주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현 의원님. 네. 개발 승인 주체인 전주시가 개발자의 이익을 일정 부분 이렇게 보장을 하면서도 공공성과 또 사업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또 세부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협의를 이루어져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결정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우리 사전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을 전주시뿐만이 아니고 개발자도 역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열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천상덕 대표님. 네, 저는 행정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혁신구역제도 그걸 좀 잘 들여다보고 점검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 시행자는 좀 우리 지역에 이제 그 30년, 50년 뒤에의 그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 도시는 이제 압축 도시와 수축 도시로 변화해 갈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소멸 도시가 계속 탄생되기 때문에 결국 밀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의 그 미래를 좀 더 많은 생각을 좀 가져서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봉석빈 교수님. 이 문제가 진척되기 위해서는 행정단에서 스타트를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개발 주체인 시행사가 먼저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로드맵을 작성해서 행정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이 대안방직 논의는 마치 빙산의 꼭대기에서 각각의 이해 당사자가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빙산의 몸통인 구체적인 개발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안을 놓고 20년 가까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서 사업의 과실을 나눠야 한다는 쪽과 개발 그 자체로 시민에겐 득이 된다는 입장, 즉 시각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투명한 협의가 필요하고 수반돼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